계속 이어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기묘사화로 희생당한 가인물의 위패를 모신 심곡서원입니다. 자, 여기서 기묘사화로 희생당했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중종에 의해 발탁된 그는 소격서 폐지 등 유교적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 자, 여기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오고요. 하지만 위훈 삭제 불만을 품었던 흉구파의 반말로 사사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대표적인 인물, 조선 중기 때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죠. 조광조. 조광조라는 인물이 이제 중종 때 중용되었던 대표적인 살인파 인물입니다. 살인파의 거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조광조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는 그런 문제인데, 조광조가 이제 활약했던 시기는 바로 중종시기입니다. 자, 이 중종이라는 왕은요, 사실상 이제 원래 왕이 될 인물은 아닌데, 연산군이 이제 실정을 거듭하면서 결국 폐위되지 않습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정을 통해서 이제 왕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 중종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우리 연산군 때 가보면 알겠지만, 뭐 무오사화라든지 아니면 갑자사화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살인들이 또 화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중종 반정 때는 이제 훈구파들이 많은 공훈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종 반정 이후 중종이 즉위 초기에는 이 훈구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유교 정치의 어떤 구현을 실현하고 싶어 했던 중종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살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살인들을 재등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종이 아꼈던 인물이 바로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죠. 조광조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중종에게 많은 또 살인 정치를 위한 건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바로 현량과 실시였어요. 추천이죠. 추천제죠. 현량과. 천거 등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많이 뽑으시고 쓰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건의를 하게 되고 이 중종이 받아들이게 되죠. 현량과 실시. 자, 이를 통해서 엄청 많은 살인들이 이제 중앙 정계로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바로 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급진적인 개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량과 실시 이후에 뭐 소학 같은 것들, 그쵸? 소학이 보급이 됩니다. 성리학의 어떤 기본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향약이 실시가 되죠. 향촌의 자치규약, 향약이 이 살인들에 의해서 실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소격서, 도교의 소학서가 아니고 소격서죠. 소격서. 도교의 초제 행사, 하늘에 이제 제사 지내는 도교의 어떤 초제 행사를 실시했었던 소격서를 또 폐지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뭡니까? 이 조광조 같은 살인들은요, 항상 성리학입니다. 온리 성리학이죠. 이 도교 같은 이런 종교들은 다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외에도 박납의 폐단, 그렇죠? 특산물의 어떤 그런 폐단이죠. 박납의 폐단을 시정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왕과 신하들의 어떤 그 정책 토론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연, 그렇죠? 경연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급진적인 개혁 정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훈구들의 반발을 또 자아내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훈구들의 반발로 이어지기보다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문에 나왔죠. 무슨 사건이에요? 예, 바로 위훈 삭제입니다. 위훈 삭제. 중종 반정 때 공훈이 있었던 대표적인 그 훈구파들이 있습니다. 그 훈구파들 중에는 제대로 된 공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신 책봉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된 공훈을 받은 사람들, 거짓된 훈장, 거짓으로 공신이 된 사람들의 명단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것은 누구의 반발을? 훈구파의 반발을 또 가져오게 되죠. 결국은 훈구파들이 왕이 지나다니는 자리에 뭐라고 쓰냐면요. 여기다 꿀을 발라놔요. 뭐라고 하냐. 주초위왕이라고 적어놓죠. 두 개 합치면 뭐가 됩니까? 조씨죠. 조씨가 왕이 된다. 자, 왕이 지나가는 자리에 꿀을 발라놨는데 이게 벌레가 파먹었어요. 예, 꿀을 발라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왕이 지나가는 자리에 조씨가 왕이 된다? 갑자기 이제 조광조, 신임에서도 조광조가 교광조를 견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기묘하게 이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이 화를 입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화?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광조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될 거예요. 1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16세기 중반에 이제 주세부, 풍기 군수로 갔었던 주세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서원입니다.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었던, 고려 말에 처음 도입했었던 안양을 배양하기 위해서 만든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이어서 풍기 군수로 발령이 났었던 태계 이항 선생이 요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제 사액서원으로 이제
사액서원화 되면서 이제 이름도 소수서원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양명학을 연구했답니다. 양명학은 지행합일입니다. 이제 유학의 어떤 실천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이거 누구예요? 예, 이거는 정제두라고 하는 인물이죠.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3번 세로운 인사의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주장했다. 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동호문답을 저술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호문답, 그 다음에 성학, 지교 이런 것들 통해서 제시했다. 누구죠? 이희 선생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 5번 저는 경국정을 편찬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답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 강조 누구죠? 정도전, 삼봉 정도전 선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조선 전기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각 분야에 전개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하니까 그중에 한 학생이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구기가 제작되었어요. 라고 합니다. 자, 이외에 어떤 사건, 어떤 내용들,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어떤 과학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통해서 옳지 않은 것, 아닌 것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골라내 보겠습니다. 신무기였던 신기전과 화차가 개발되었답니다. 신기전, 다연발 화살포예요.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화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자 100발 이상의 어떤 그 화살들을 한 번에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무기를 개발한 거죠. 자, 이거 어느 왕 때냐면요, 세종 때 개발이 됩니다. 세종 때. 신기전, 예전에 영화로도 이제 나왔었죠. 세종 때. 이건 맞습니다. 2번 천체운동을 측정하는 혼천의 간의 천체 관측기구, 혼천의 간의 이것이 언제죠? 세종 때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혼천의 간의, 그 다음에 이제 뭐 치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도 있죠. 물시계였던 자경루, 그 다음에 해시계였던 앙부일구, 그렇죠? 앙부일구 이런 것들은 다 세종 때 장영실을 이 주도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이덕무 등의 훈련교범이었던 이덕무 등의 훈련교범인 무예도부 통지를 편찬했다. 자, 이 무예도부 통지라고 하는 건요, 정조 때 이제 편찬된 종합무예서예요. 종합무예서. 종합적으로 이제 무예에 대해서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예도부 통지를 몰라도 이덕무라는 사람을 혹시나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도 쉽게 풀이할 수 있어요. 이덕무 누구예요? 우리 정조 때 보면은 규장각을 설치하고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들을 등용했다라고 했어요. 그 서얼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덕무, 뭐 유득공,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 있다. 여러분들 좀 약간 공부를 정확하게 하시고 좀 깊게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조 때 인물이 정조 때 인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닌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강희맹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양잡록을 저술했다. 우리가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농서가 바로 이 금양잡록도 있지만 또 세종 때 이제 편찬되었던 농사직설도 있어요.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했던 세종 때 편찬했던 농사직설이 있고요. 이 금양잡록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성종 때 편찬됩니다. 성종 때 양반 출신이었던 강희맹이 지금의 어디요? 경기도 시흥이라든가 과천, 여기를 이제 금양이라고 했거든요. 이 금양 지역에서 손수 자신이 이제 농사법을 정리해서 체험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농서예요, 농서. 뭐 사계절 농사법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에 대한 어떤 제반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대표적인 또 조선 전기 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5번 국산약재 치료 방법을 정리한 항약 집성방, 이것도 언제 가능되었을까요? 바로 세종 때 가능됩니다.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 국산 약재,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 바로 향약 집성방이고요. 세종 때 또 의학 백과사전도 이게 편찬이 됩니다. 의방유치라고 하는 책이죠. 의방유치. 여러분들 근데 향약 집성방하고 고려 말에 편찬되었던 이 향약 구급방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급방이 먼저예요. 고려 때 제작되었던 가장 오래된 의학서가 바로 이제 향약 구급방이 되니까 집성방이랑 향약 집성방이랑 구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왕의 업적입니다. 또 왕의 업적 문제 또 나오네요. 그죠? 왕이 이르기를이라고 합니다. 이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양평군 허준입니다. 자, 허준 나왔어요. 자, 허준. 이미 벌써 키워드가 나왔네요. 이 사람이 일찍 의방이라고 한다면 의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수를 찬집하라는, 찬집은 뭐냐면요, 자료를 모아서 편집해서 엮어낸 것을 우리가 찬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찬집. 그래서 선왕의 특명을 받아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했답니다. 그 앞선 왕 때부터 이제 실시가 되었네요. 자, 그러다가 어느 왕 때, 이 왕 때 이르러서 그 공에 보답하고 속히 간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간행이 되었죠. 그 책이 뭡니까? 허준이 편찬자죠. 만들어졌던 동의보감이 되겠어요. 동의보감.
조선시대 대표적인 의학서라고 볼 수 있죠.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아주 쓰임새가 많이 있죠. 그쵸? 동의보감. 자, 동의보감이 편찬된 이 시기 어느 왕 때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고. 광해군 때입니다. 자, 광해군 때고요. 사실상 언제부터 실시가 됐냐면 선조 때부터 이제 편찬의 자료 준비가 시작됐다가 이제 광해군 때 와서 이제 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해군 때 간행된 동의보감. 자, 바로 동의보감. 어느 왕 때요? 광해군 때 편찬이 되었다. 그럼 광해군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1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리배교를 펼쳤다. 중리배교. 자, 우리 광해군 하면 떠올리는 게 뭐 있습니까? 중리배교, 폐모살제. 결국 쫓겨나게 됐죠. 그 다음에 대동법 실시. 그 다음에 동의보감 편찬. 요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광해군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맞죠? 자, 2번. 탕평비를 세워 붕당정책 폐해를 경계하였다. 탕평비를 세웠다. 우리가 탕평정책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영조와 정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탕평비를 성균관 앞에다가 이제 건립을 하는 인물.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탕평비 하면은 영조 떠올리시면 되고요. 3번 초계 문신제를 시행해서 문신들을 재교육했답니다. 자, 문신들을 재교육하는데 어떤 문신들? 바로 신진관리라든가 하급 문신들을 교육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조 때 실시했었던 초계 문신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육조직계를 처음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자, 육조직계제는요 실상 이제 왕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중앙 조직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에서부터 이제 의정부 육조직계인데 육조에서 바로 왕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제 왕명을 전달하는 결국 그 실무를 시행하는 그런 육조직계제. 이 처음으로 실시했던 왕은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이죠. 이 육조직계를 실시했던 왕이 두 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종 이방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세조가 있죠. 둘 다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왕위에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었고 결국 그거를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처음 실시했으니까요. 태종 이방원이 되겠죠. 5번 가겠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뭐 집현전 설치하면 누구죠? 바로 세종이죠, 세종.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갈게요. 밑줄은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 쉬워요. 되게 이렇게 사료가 길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겁먹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자, 두필 양력의 폐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력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요역과 군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당시 이제 일반 양인들이 져야 됐던 이제 그 세금의 짐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 그다음에 공납 여기 있죠.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죠. 양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요역 군역이 있는데 두필 양력이라고 하니까 두필을 내야 되는 양력은 뭡니까?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이제 1년에 두 필씩 이제 포를 내야 되는 거. 요건 이제 어디에 해당한다? 바로 이제 군역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군역에 해당한다. 그쵸? 요게 이제 나라를 망치는 근저가 됐대요. 그러다가 쭉 읽어보시면은 호전, 결포 등의 주장을 모두 행할 수 없게 되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호전, 자, 군포를 내는 대신에 이것도 부담이 크니까 동전을 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포, 결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 결수에 따라서 포를 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됩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뭐 눈물을 흘리시면서 두 필의 양력을 다 협파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한다? 한 필로 줄이는 이 정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자, 두 필을 뭘로 줄인다? 예, 군역의 폐단호에서 너무나 이제 심하다. 그래서 두 필을 한 필로 줄이자. 디스카운트 한다. 50% 할인 행사가 들어갑니다. 세금에 있어서. 예. 요게 뭡니까? 무슨 제도예요? 바로 이제 균역법이 되겠죠. 균역법. 이거 어느 왕 때 실시된 정책이죠? 바로 영조 때 실시된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균역법이 실시가 되는데, 자, 국가에서 일단 두 필 내는 거를 한 필로 줄여줬잖아요. 자, 일단 국방비예요. 그렇죠? 이 군역과 관련된 건 국방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세금이 부족하면 어때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군역법 시행으로 인해서 모자란 그 재정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요걸 여러분들 잘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재정 보완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균역법에 있어서 요거 세 가지는요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지주들에게 야 너희들 땅 많고 돈 많잖아. 그러니까 1결당
2두씩만 좀 내는 거 어때? 우리가 지금 세금이 좀 부족한데. 두 번째. 일부 상류층들, 돈 많은 그 상류층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관직 없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가진 이 관직을 하나 줄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명예직 같은 거야.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준다라고 하면서 자, 한 필씩 좀 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왕실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너희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나도 역시 희생을 할게 라고 하면서 어장세라든지 아니면 염세 아니면은 선박세 요런 것들이요 왕실 품위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왕실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인데 요런 것들을 이제 이 재정 보완으로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설명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풍용과 토지의 비용들에 따라서 차등 부과했다. 풍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토지의 비용들에 따라서 차등 부과한다. 이거 언제 걸까요? 세종 때에 만들어진 공법이에요. 공법. 풍용에 따라서 9개 등급으로 나누죠. 그래서 연분 9등법이라고 하고요. 토지의 비용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전분 6등법. 여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 세종 때의 대표적인 공법의 모습이죠. 2번 선해청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요건요. 대동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동법. 대동법 어느 왕 때 실시가 됐죠?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됐고 전국적 실시까지 몇 년 걸렸다? 100년 가까이 걸렸다. 숙종 때 와서 이제 전국적 실시가 실시로 완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법입니다. 3번 유구이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이 금난정권 폐지를 가져왔다라고 했다. 유구이전을 제외합니다. 유구이전은 이제 그 국가에다 왕실에다가 이제 관품을 납품하는 상인들 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활성화된 겁니다. 모시라든가 삼배라든가 아니면은 무명, 그 다음에 종이, 어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그 상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요, 사실상 어떤 자유로운 상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사상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전 상인들이 그동안은 난전들이 여기저기서 장사하는 걸 막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폐지해버려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건 정조 때 실시한 거죠. 정조 때. 정조 때 실시했었던 뭡니까? 신해 통공이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우리가 흔히 통공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해년도에 이루어졌다 해서 신해 통공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 공인이 등장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인 등장. 자, 뭐의 시행으로?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등장했다. 자, 대동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특산물이 전국 각지에서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포전, 쌀포, 동전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걷어들인 그 미포전을요, 누구에게 줍니까? 공인들에게 줍니다. 이 공인들은 바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상인, 관어상이면서 임금에 의해서 고용된 상인들, 어용상인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들에게 이걸 넘겨주면서 전국 각지에서 국가에서 필요했던 왕실에서 필요한 관수품들을 긁어 모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량으로 이제 물건을 사들이고 옵니다. 자, 그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죠. 바로 공인들의 등장입니다. 대동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아니고요. 4번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지주에게 결장을 부과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대동법 관련된 거 여기 연결하면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금점이 나오고요. 금맥이 나오고요. 뭐 금맥이 넉넉하고 뭐 많다. 뭐 총인원은 일정치 않고 세금은 걷는 수 그 역시 늘었다 줄었다 한다. 왜냐하면 철폐하는 곳이 있고 또 넉넉한 곳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가장 왕성하게 점을 설치할 때는 하루 아침에 받는 세금이 수천냥이랍니다. 이건 지금은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이걸 서술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화성부에는 700냥 돌아가고요. 50냥은 점 안에 있는 소임들의 금료값으로 가고 1000냥은 차인이 차지한다. 자, 이 금점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금점, 뭐 은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은점.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산이죠, 광산. 광산과 관련되니까 광업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광업과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 조선 전기와 후기의 상황이 달라요. 자, 조선 전기 때는 사실상 정부 주도로 해서 이제 이 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부 주도. 그러니까 관영 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영 광업. 그러니까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오면은 어떻게 되죠? 국가에서 도저히 이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점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민간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민영화시키는 거죠. 민영화시키는 거. 그래서 점포를 설치해. 너희들 점포 설치하게 해줄게. 광산에다가. 대신 너희 거기에다 설치하는 대신에 무엇을 내? 수세. 우리는 거둘게. 무엇을? 세금을 거둘게. 그래서 설점수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영화가 된 거죠. 민영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묶어뒀다가 후기에는 어떻게 되냐? 풀어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 부모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묶어뒀다가 좀 성인이 되는 후에 풀어주는 것처럼 조선 전기 때도 광업에 대해서 묶어뒀다가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금점에만 해당된다, 금점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모든 광산에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광산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은이었죠. 특히 뭐 금은 일단 돈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은 같은 경우는 왜? 당시 이제 은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서 은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청나라의 당시 세금 제도, 조세 제도가 지정은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은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조세 제도였기 때문에 청나라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 은점에 대한 어떤 그런 은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바로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조선 후기 때 모습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볼게요. 해동통보가 주조돼서 유통되었다. 자, 해동통보는요, 우리 언제냐면 고려 숙종 때 주조된 거예요. 고려 숙종. 고려 때도 숙종이 있고 조선 때도 숙종이 있죠. 그러니까 고려 숙종 때도 해동통보, 그 다음에 사만통보, 해동중보, 그 다음에 이제 활구는 또 다른 말 이제 은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은병. 이런 것들이 이제 주조가 됐지만, 사실상 이제 현물 거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화폐 유통은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초의 고려시대 때 최초의 철전이 있죠.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동전. 성종 때 주조되었던 건원중보가 있죠. 건원중보.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되고 민영광업, 민영수공업들이 발전되면서 이제 화폐의 어떤 그런 유통이 많아집니다. 그때 이제 주조된 대표적인 화폐가 뭐가 있어요? 바로 상평통보예요. 그쵸? 만약에 상평통보가 주조됐다면 맞는 내용이지만 해동통보는 고려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니은 담배와 면화 등이 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자, 상품작물 재배, 그쵸? 우리 뭐 광작, 상품작물 재배,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면 무조건 뭐예요? 조선 후기죠. 네,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어떤 싹이 자라는 그 시기가 바로 언제죠?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자,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뭐 불공정 거래 같은 것들이 이제 경시서를 통해 이제 감독이 되는데 이거 언제 설치됐을까요? 처음 설치된 거 고려 때 처음 설치됐다가요. 조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조선 세조입니다. 세조 때 와서 이제 그 이름이 좀 명칭이 바뀌죠. 뭘로요? 경시서에서 뭘로요? 평시서로 이제 바뀐다는 거. 일단 여기 설치되었다고 하니까 고려시대 때 설치됐다라는 거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리을입니다. 송상입니다. 송상. 개성을 무대로 해서 이제 개성을 무대로 한 대표적인 조선 후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청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 부를 축적하였다. 자, 송상은 개경을 근거지로 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삼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 등을 설치하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송상 같은 경우 대무역에도 관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주 만상 같은 경우는 청나라와의 교역에 관여했었고,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와의 교역에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송상 같은 경우에는 청과 일본의 중개무역을 담당하면서 또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선 후기 때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지도로서 1402년 김사영 이무가 발의하고 이회가 실무를 맡아 제작하였다. 원의 지도를 참고했지만,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오죠. 한반도와 일본 부분이 지나치게 소략해 됐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도와 일본 지도를 보강해 제작했고요. 이 지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주요 도시가 포기되어 있지만 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뭡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아주 조그맣게 표시가 되었고 표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양 최고의 했던 세계 지도라는 거. 자, 봤을 때 이건 뭘까요? 태종 때 제작된 거예요. 태종 때 제작된. 1402년이니까 조선 초기가 되겠죠. 예, 조선 초기입니다. 제작되었던 뭡니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1번이 되겠죠. 중국 중심의 역대국도 지도.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자, 1번. 태종 때, 제작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전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청나라의 장정부라는 사람이 이제 지구도를 이제 만들었는데, 제작하였는데, 이거를 이제 순조 때 와서 이제 실학자였던 최양기라는 사람이 이걸 편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산자, 우리 잘 알고 있죠. 고산자 김정호. 김정호가 이거를 판각을 해갖고 만든 지도가 이제 지구 전도입니다. 요 지구 전도도 있지만 지구 후도도 있어요. 뒤에. 그쵸? 지구 후도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신대륙에 대해서 이제 신대륙을 그린 지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지구 전후도라는 그림이 조선 후기 때 제작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천화도 같은 경우, 천화도. 자, 천화는 누구다? 중국 중심이다. 자, 이거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이제 이걸 제작했는지는 몰라요. 단, 실제 세계와 상상의 세계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하나의 관념도입니다. 관념도, 상상도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에요. 뭐 여기 중국도 있고요. 조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도 있습니다. 실제 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거기 중국 고전에 나오는 그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산해경에 있는 상상의 그 나라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외곽 부근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머리가 2개인 나라도 있고요. 털이 많이 달린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도 있고요. 뭐 이런 상상도, 관념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지전도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만들어졌던 세계지도예요. 이것도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외국의 어떤 세계지도를 그대로 복사한 건 아니고요. 조선 후기 때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뭐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를 표현했던 그런 세계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의 고려만국 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에 이제 있었던 그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전래가 된 거죠. 여기에 보시면 5대주의 모든 어떤 그 전 세계의 어떤 지금의 어떤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국가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때는 당시 어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어떤 또 탈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었던 지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테오 리치가 전래했습니다. 자, 그래서 26번 정답은요, 1번이 되겠고요. 2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주상께서 도감을 설치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명하시고 나를 도제주로 삼으심으로 내가 청하기를 뭐 당송미 1천석을 군량으로 하되 한 사람당 당 2승씩 준다. 뭐 쭉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은 뭡니까? 군인을 모집하면. 자, 우리 조선 전기까지는 군인은 뭐였습니까? 네, 의무병이었어요. 근데 모집입니다. 모병제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쭉 가시면은 뭡니까? 수천 명을 얻어 조총 쓰는 법과 창칼 쓰는 기술을 가르쳤답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궁중에 숙직하게 했다는 거죠. 상비군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행차가 있을 때 호위하게 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요런 내용들, 모병제였고, 조총 쓰는 것과 칼 쓰는 것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궁궐에 숙직을 했었다. 상비군이었구나. 요런 내용들을 참고 있을 때 뭡니까? 훈련도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훈련도감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데, 훈련도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한번 보시면, 자, 임진왜란 전부터 16세기 이후부터 이제 군력의 어떤 폐단, 그렇죠. 군력의 문란 현상이 벌어지게 됐죠. 군대를 갔는데도 군대를 안 가고 가서는 뭐 성곽을 쌓는다든가 군력의 요역화 현상, 그러면서 이제 각종 불법들, 대립제, 그 다음에 뭐 방문 수포제 같은 이런 불법적인 어떤 그런 군력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임진왜란 중에 그런 어떤 군력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왜군들에게 여러 번 패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뭔가 이 군사제도의 어떤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이 훈련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 중에 설치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편제가 어떻게 되냐? 바로 삼수병 편제예요. 삼수병이라고 하면 뭐냐면 일단 총을 쓰는 조총 부대가 있죠. 조총 부대. 그들을 뭐라고 하냐? 포수라고 합니다. 포수. 자, 포수예요, 포수. 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과 칼을 다루는 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다루는 사수가 있습니다. 삼수병으로 편제가 됐고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급료를 받습니다. 급료. 그쵸?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 그럽니까? 직업군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직업군인적 성격. 의무병이 아니에요. 의무병이 아니죠. 그렇죠? 의무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훈련도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통해서 훈련도감의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조 때 설치된 국왕이 친위부됐다. 이거 뭐예요? 장,
장용영입니다. 장용영 국왕의 친위부대.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조 때의 어떤 모습들은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2번 정미7조약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었다. 자, 정미7조약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된 건요. 이 정미7조약이란 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보호국이 되었던 그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07년도에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죠.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당시 이제 각종 이제 부처, 관청의 어떤 그 실무진들을 다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후속 조약으로서 뭐가? 군대가 해산됩니다. 당시 정규 군대가 해산되는데 그 정규 군대가 중에 하나가 이제 훈련도감이 아니고요. 중앙에는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 요 이제 정규 군대가 해산된다라고 보시면 있기 때문에 훈련도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명으로 편제되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이거 언제적 얘기죠?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세종 때는 조선 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선 전기 때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 정벌에 참여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다 의무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양인 개병. 양인들은 모두 병력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양인 개병의 원칙에 따라서 의무병으로 구성됐다. 역시 이건 언제죠? 조선 전기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7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왔죠. 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희빈장 씨가 나옵니다. 희빈장 씨가 나오니까 이 숙종 때 모습이네요. 숙종 때 모습. 그렇죠? 우리 숙종 때 모습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희빈장 씨의 아들은 왕비의 소생이 아니므로 자, 그렇죠? 희빈장 씨 같은 경우는 왕비의 소생이 아니고 후궁이죠, 후궁. 그렇죠? 당시 그러면은 정궁은 누구였습니까? 숙종의 정궁. 중전이죠, 중전. 왕비라고 하겠습니다. 왕비. 누구야? 인현왕후잖아요. 그렇죠? 인현왕후. 자, 그리고 여러 후궁들이 있는데 그 후궁 중에서 이제 가장 끝발이 셌던 숙종의 신임을 얻던 사람이 바로 희빈장 씨가 되겠죠. 두 여자 간에 이제 혈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왕비의 소생이 아니므로 왕자의 명호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인현왕후의 밑에서 이제 남자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빈장 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왕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그 아들에게, 희빈장 씨의 아들에게 왕자의 명호란 거는 자귀를 준다는 거거든요. 왕비의 소생을 우리가 대군이라고 하고요. 그냥 후궁의 소생을 우리가 군이라고 하는데 이 자귀를 준다는 건데 그걸 원자로 삼겠다, 원자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자로 정했다는 거는 자, 보통 왕자의 명호를 정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태어난 지 보통 이제 5세에서 8세 정도 되는 시기인데 100일도 되지 않은 애에게 원자로 정한다라는 것은 이 숙종이 이 희빈장 씨의 그 소생을 무엇으로 삼다? 세자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 서인의 수장이면서 노론의 또 하나의 노론의 어떤 영수라고 할 수 있었던 송시열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 누가요? 숙종이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유배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약을 먹이고 죽여버립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기묘사가 아니죠. 기묘사가 기사황국이라고 합니다. 기사황국. 자, 이게 이 황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일당 독재 체제예요. 이 숙종 때, 숙종은요, 어느 당에게 모든 권력을 주지 않겠다. 남들은 탕평책이라는 거를 제시합니다. 실적으로 탕평책이란 건 뭡니까? 골고루 모두가 균형 있게 그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어떤 탕평 정치의 어떤 목적이란다면 숙종의 탕평 정책은 실적으로 한 당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줍니다. 왕권을 강화하게 해서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한테 권력을 안 줄 거야? 쟤한테 줄 거야? 상대당에게 줘버리고요. 상대당이 마음에 안 든다? 됐어? 이쪽 당에게 권력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편당적인 어떤 정책. 그게 결국은 무엇을 불러왔다? 황국이란 걸 불러오게 됩니다. 황국이란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당 전제화예요. 전제화. 자, 그래서 기사황국을 통해서 당시에 이 희빈장 씨의 편에 들었었던 남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서인들, 이 인현왕후를 밀고 있었던 서인들이 축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기사황국이요. 우리가 이제 숙종 때 3번의 황국이 전개가 되는데 이 기사황국 전에는 뭐 어떤 황국이 있었냐면 경신황국이 있었죠. 경신황국. 경신황국 때는 그 당시에 이제 남인의 수장이었었던 윤휴가 유학이라고 하죠. 이게 기름 먹이는 이제 장막입니다. 천막인데 이 천막을 왕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 왕실 물건을 썼어요. 사사로이 쓴다 그래가지고 서인들이 일러 바쳐가지고 그 남인의 영수였던 영의정이었던 윤유가 제거되고 남인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경신왕국. 남인들이 축출되었다가 다시 기사왕국을 통해서 기사회생합니다. 남인들이. 그러다가 뭐 언제 갑술왕국 때 가서
갑술왕국 있죠. 갑술왕국 때 가서 이 희빈장 씨의 오만 방자함이 이제 도를 넘자 숙종이 이제 희빈장 씨에 대한 마음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인현왕후를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인현왕후를 다시 이때는 당시에 폐위되게 되고요. 폐위되게 되고 희빈장 씨가 왕비로 책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갑술왕국 때 다시 누가요? 인현왕후가 복위합니다. 왕비로 복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희빈장 씨가 사사되죠.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사다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또 갑술왕국. 이때는 이제 누가요?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또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남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남인들이 축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요기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외척간의 대립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을사사화는 언제예요? 언제냐면은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외척간의 대립이었었죠. 대윤, 윤희밀파와 그 다음에 소윤, 윤원영 일파의 대립 속에서 이제 살인들이 많은 화를 입었었죠. 자, 이건 아닙니다. 2번,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공신책봉의 불만을 품었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괄은 반란은요, 인조 반정 때 자신도 공신이었는데 자신을 1등 공신을 2등 공신에 책봉했다 해서 여기에 좀 불만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건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 이괄의 난, 요거는 언제냐면 인조 때의 모습입니다. 4번,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 거쳐서 예송 논쟁을 전개했다. 자, 기예송, 갑인예송에서 이 현종 때, 그쵸? 현종 때 전개된 예송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번, 이조전락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었다. 자, 요거는 이제 붕당정시 시작이라고 하니까 선조 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조선 후기 국학 연구에 대한 내용이네요. 국학 연구. 국학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듯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탈피를 추구하고자 했었고요.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적 지리의 범위도 확대하고자 해서 그런 지리적 그 자주적 관점에서 이제 이 국학이라는 것이 출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국학의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신경준이 연구했었던 의문, 훈민, 정음, 운해 같은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학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남북국 시대론을 제시한 바래고. 자, 이거를 주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유득공이에요. 유득공은 이제 정조 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국에는 이제 통일신라, 북국에는 발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발해도 하나의 우리의 영토였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어디로 만주 지역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기억은요 맞는 내용이에요. 니은 전국의 지리 정보를 정리한 팔도지리지. 팔도지리지 같은 경우는 언제 편찬이 되냐면요. 성종 때 왕명으로 편찬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편찬에 참여했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양성지라는 인물이고요. 이 팔도지리지 같은 경우는 세종 그 전시했던 세종실록에 있었던 지리지를 보완하고 정리해서 만든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종 때니까 조선 전기니까 아닙니다. 디귿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정리한 아방강역고. 자, 아방강역고 같은 경우는 누가요? 정약용이 정리한 책입니다. 정약용 같은 건 대표적으로 이제 정조 때 인물이라고 하지만 요게 만들어진 시기는 순조 때예요. 순조 때. 정조의 아들 순조 때 이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방강역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강력을요, 이제 문헌을 통해서 고증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조선 때부터 발해까지의 어떤 그런 시기에 우리 강력에 대한 역사적 내용들을 문헌을 통해 정리하고 고증했던 그런 지리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맞고요. 리을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 이것도 언제예요? 예,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강희맹이라든가 서거정이라는 사람 등을 통해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했는데 유교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신화라든가 전설 같은 거는 배제한 채 어떤 교훈적인 내용으로만 정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니죠. 기억과 디귿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새봄을 알린다. 자, 강남 3월달이네요. 그렇죠? 3월 삼진날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화전이 나오고요. 노랑나비 날려보내기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새봄이 알린다라는 거. 3월 삼진날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백중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음력 7월 15일입니다. 과일과 채소가 아주 많이 열리는 달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 시기에 이제 그런 과일들, 채소 등을 이제 조상의 제사상에다가 이제 많이 올리는 그런 풍속들도 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칠석 같은 건 음력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오작교를 통해서 만나는 날, 우리 7월 칠석이죠. 이때는 이제 뭐 여성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녀성에다가 이제 바느질을 잘 하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그런 걸교 풍속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보름은요 음력 1월 15일입니다. 풍년을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입장에서 그런 기원으로 이제 대보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뭐 부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오곡밥을 먹는다든가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죠. 한가위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추석이죠. 추석. 네, 추석입니다. 뭐 송편을 먹고 송편을 빚고요. 그다음에 뭐 차례 같은 거 지내는 그런 풍속들이 있죠. 자,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0번까지 마쳤고요. 31번부터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